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넝쿨째 들어올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극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한 번쯤은 보셨죠? 남루한 옷을 입은 선비가 품속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들며 아메모사 출두야! 라고 외치면 역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탐관오리들을 포박하는 통쾌한 장면 말이에요. 신양전의 이몽룡이나 우리가 잘 아는 박문수 어사가 등장할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단골 소재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조선시대 암행어사들도 정말 드라마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행차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뒤에는 훨씬 더 치밀하고 때로는 눈물겨운 생존의 기록들이 숨겨져 있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부르는 박문수가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암행어사로 임명된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 구름이와 함께 드라마 속 환상이 아닌 조선왕조실록과 송정원 일기가 말해주는 진짜 암행어사의 세계로 떠나보려고 해요. 왕이 어사를 어떻게 뽑았는지부터 그들이 보찜 속에 무엇을 넣고 떠났는지 그리고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그 은밀한 임무의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 속속들이 파헤쳐 보시죠. 이야기는 1550년 명종 5년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암행어사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시기였죠. 사실 그전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관리들은 있었지만 하나의 제도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건 이때부터였어요. 왕은 왜 굳이 비밀리에 관리들을 보냈을까요? 당시 조선에는 사헌부라는 정식 감찰기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헌부 어사가 출발하면 이미 지방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답니다. 며칠 뒤에 어사가 온대! 라고 말이죠. 그러면 탐관오리들은 얼른 장부를 조작하고 백성들을 협박해서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때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었던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정보를 조작한다는 사실에 아마 밤잠을 설칠 정도로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무도 모르게 오직 자신만이 신뢰하는 젊은 관리들을 뽑아 지방으로 급파하기 시작했답니다. 암행어사 선발은 그야말로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어요. 왕은 보통 정삼품 이하의 젊고 강직한 관리들을 눈여겨보았다가 점찍었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파견 지역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왕이 전국 고을 이름을 적은 종이를 상자에 넣고 제비 뽑기를 하듯 뽑았답니다. 이걸 추생이라고 하는데 어사 본인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미리 알면 그 지역 관리들과 내통할까봐 왕이 끝까지 비밀을 유지했던 거예요. 어사로 선발된 관리는 그 자리에서 왕으로부터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받았어요. 이 상자 안에는 어사의 목숨과도 같은 4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답니다. 봉서, 사목, 마패, 그리고 유척이었죠. 가장 먼저 들어있는 봉서는 왕이 직접 쓴 비밀 편지였어요. 그런데 겉면에는 아주 묘한 글귀가 적혀 있었답니다. 도남대문 외계탁. 남대문 밖에 도착하면 열어보라는 뜻이었죠. 이 상자를 받은 젊은 관리의 심장은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비밀로 한 채 당장 보찜을 싸서 대궐을 나서야 했거든요. 소문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이 막막한 여정, 그게 바로 암행어사의 시작이었답니다. 두 번째 물건인 사목은 일종의 업무 매뉴얼이었어요. 정조시대에는 지역별로 조사항목이 수십 가지나 될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패. 이건 신분증이기도 했지만 역참에서 나라의 말을 빌려 탈 수 있는 권리증이었어요. 보통 어사들은 말 2~3마리가 그려진 마패를 받았답니다. 그럼 말 10마리가 그려진 신마패는 누가 썼을까요? 바로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죠.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물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노쇠로 만든 자인 유척이었어요. 이 자는 단순히 길이를 재는 도구가 아니었답니다.
탐관오리들이 세금을 더 거두려고 대박 크기를 속이지 않는지 검사하고 억울하게 죽은 시신을 검시할 때 상처 크기를 재는 아주 중요한 정의의 잣대였거든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챙긴 어사는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고 페이파립, 즉 해진 옷과 부서진 삿갓차림으로 변장했답니다. 드라마에서는 어사가 혼자 멋있게 떠나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험한 산길에 호랑이나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왕에게 올릴 보고서를 전달할 사람도 필요했기에 최소 3명 이상의 수행원을 데리고 다녔답니다. 그렇게 어사가 된 청년은 정든 한양을 뒤로하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했어요. 발바닥이 부르트고 주막에서 거친 밥을 먹으며 백성들의 원성을 귀담아 들었죠. 과연 그가 도착한 고을에는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을에 도착한 어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자가 되어야 했어요. 비단 옷은커녕 떼자국이 훤한 헌옷에 찢어진 삿갓을 둘러쓰고 시장통을 어슬렁거렸답니다. 이걸 페이파립이라고 불렀죠. 번듯한 선비가 하루아침에 떠돌이 신세가 된 건데 이때 어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떼학볕 아래서 먼지를 마시며 주막 구석에 앉아있자니 고생도 이런 생고생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바로 그 자리뿐이었답니다. 어사는 주막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귀담아 들었어요. 이번 사또는 세금을 2배나 걷어간다지? 억울하게 옥에 갇힌 김서방은 어찌 됐나 몰라. 이런 이야기들이 어사의 수첩에 하나둘 기록되었죠. 때로는 아전들의 뒤를 밟아 뇌물이 오가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고 옥에 갇힌 죄수들을 몰래 만나 억울한 사연을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답니다. 만약 신분이 들통나기라도 하면 탐관오리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어사를 해칠 수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중종 시절 황해도로 파견된 조종경이라는 어사는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대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첩보전이나 다름없었죠? 우리 어사님들의 심장이 얼마나 쫄깃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 이제 증거가 충분히 모였어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순간, 출두의 시간이 왔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마패를 번쩍 들고 출두야! 라고 외치면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치잖아요. 그런데 실제 기록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펼쳐진답니다. 사실 암행어사의 출두는 드라마처럼 요란하기보다는 아주 치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고요? 시끄럽게 쳐들어갔다가 탐관오리가 장부를 불태우거나 뒷문으로 도망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사들은 수행원들과 함께 조용히 관아 정문 앞에 서서 신분을 밝히고 가장 먼저 번열과 번고를 시작했답니다. 번열은 관아의 모든 문서를 뒤집어 검토한다는 뜻이고 번고는 창고를 샅샅이 뒤진다는 뜻이에요. 장부에는 쌀이 1000가만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 창고에는 500가만이 뿐이라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할 횡령의 증거가 되는 거죠. 어사는 즉시 사또의 도장을 압수하고 창고문에 봉고라는 종이를 붙였답니다. 이제부터 이 창고는 나라의 것이니 누구도 손대지 마라 라는 선언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암행어사의 대명사 박문수 어사님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충격적인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박문수 어사님은 정식 암행어사로 임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네? 구루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박문수 어사님은 영조 임금님의 명을 받고 4번이나 어사로 파견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분의 직함은 암행어사가 아니라 별견어사였답니다. 별견어사는 암행어사와는 조금 달랐어요. 암행어사가 철저히 비밀리에 움직인다면 별견어사는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관리들을 비밀리에 감찰하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았거든요. 특히 영조 임금님은 박문수에게
현장에서 즉시 나쁜 수령을 파직시켜라 라는 엄청난 권한을 주기도 하셨대요. 박문수 어사님은 이 임무를 정말 철저하게 수행했답니다. 경상도에서만 탐관오리 13명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죠. 백성들이 보기에 이분은 정말 하늘이 내려준 구세주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떠돌던 이름 없는 암행어사 이야기들이 모두 박문수라는 이름 하나로 모이게 된 거랍니다. 실제 직함보다 중요한 건 그분이 보여준 정의였던 셈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사들이 한양으로 돌아가 왕에게 올린 비밀 보고서의 내용과 이 제도가 조선 사회에 남긴 깊은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된 암행 수사를 마치고 드디어 한양으로 돌아가는 어사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집시는 다 달아해졌지만 품속에 꼭 품은 비밀 보고서를 생각하면 마음만은 든든했을 거예요. 내가 찾아낸 이 진실이 억울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어사가 한양에 도착해 대궐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왕에게 2가지 중요한 문서를 올렸답니다. 바로 서계와 별단이었어요. 서계는 그 고을 수령과 관리들의 잘잘못을 아주 꼼꼼하게 적은 공식 보고서였어요. 이 고을 사또는 청렴하지만 무능합니다. 저 고을 수령은 탐욕스러워 백성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아주 상세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별단은 조금 더 특별했는데요. 공식 보고서에 담지 못한 백성들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나 그 지역의 숨은 미담 혹은 꼭 고쳐야 할 불합리한 제도들을 조목조목 적어내려간 부속문서였답니다. 여러분, 이때 왕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중궁궐 깊은 곳에 앉아 어사가 가져온 이 보고서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 멀리 시골 마을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직접 들여다보는 거예요. 왕에게 암행어사는 단순히 감찰관이 아니라 백성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였던 셈이죠. 특히 정조 임금님은 이 암행어사 제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답니다. 재위 24년 동안 무려 60번이나 어사를 파견하셨대요. 1년에 평균 2-3번은 전국으로 비밀 요원을 보낸 셈이죠. 정조 임금님은 어사들이 올린 보고서를 읽고 또 읽으며 수령들을 포상하거나 처벌하는 기준으로 삼으셨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모든 암행어사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정의롭기만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어떤 어사들은 대충 조사해서 성의 없는 보고서를 올리다가 왕에게 호되게 혼나기도 했고, 심지어 현지 관리들의 뇌물에 넘어가 눈을 감아주는 부패 어사들도 가끔 있었대요. 이런 기록을 볼 때면 참 씁쓸해지기도 하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행어사 제도는 조선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였답니다. 언제 어디서 암행어사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 자체가 탐관오리들에게는 커다란 경고가 되었고,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언젠가는 나의 억울함이 왕의 귀에 닿을 것이라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거든요. 이 멋진 암행어사 제도는 1892년 전라도로 파견된 이면상 어사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조선이 근대화되면서 경찰과 감찰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록 제도는 사라졌어도 정의를 위해 변장하고 전국을 누비던 어사들의 그 뜨거운 정신만큼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진짜 암행어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드라마 속의 화려한 출두여 소리 뒤에는 사실 누군가의 시린 발바닥과 밤잠 설치며 써내려간 비밀 보고서, 그리고 백성을 향한 왕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건 어쩌면 번쩍이는 마패를 보여주는 순간보다 아무도 모르게 낮은 곳에서 백성의 목소리를 듣던 그 조용한 시간 속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암행어사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 사자성어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뜻이죠. 암행어사들이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났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름이가 들려드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름이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구름이의 한국사 이야기 구름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